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상하게 거대 기업들 중 하나의 회장님은 구속이 되거나 기업이 해체당하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어떤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시기가 참 미묘하죠? 아마 제 기분 탓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2010년대 들어 생긴 신흥 재벌들을 제외하면 과거에 생겨 전형적인 족벌 경영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그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정경유착을 하지 않았던 기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공시대상 기업 집단 중에 7위가 하나그룹입니다. 만약 갑자기 하나그룹이 하루아침에 부실기업이 되며 모든 대출이 막히고 은행에서 하나 계열사들을 부도 처리를 하며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시키고 해체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사회적 혼란은 차처하고 그런 굴지의 대기업이 하루 만에 해체되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겠죠.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창업하고 40년을 넘게 유지하고 대한민국 재계순위 7위까지 올랐던 국제그룹의 양태진, 양정모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던 1980년대에 재계순위 7위였던 국제그룹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데요. 그 경제 호황기에 국제그룹은 왜 망한 걸까요? 지금부터 김사업이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그룹이 하루 만에 망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순위 7위까지 올랐던 국제그룹의 공식적인 창업주는 양정모이나 사실 그 원류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양정모의 아버지인 양태진이 공동 창업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901년생인 양태진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11살 때에 부친이 사망하자 어머니와 함께 보따리 행상을 하는데요. 보따리상으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양태진은 쌀가게를 차리고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며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양태진은 전쟁 특수로 인해 쌀가게로 큰 돈을 벌게 되는데요. 1940년 양태진은 그 돈으로 일본인 4명과 함께 정미소를 세웁니다. 그러던 도중 1945년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며 당시 일본인들과 함께 운영하던 정미소를 귀속받게 되는데요. 지금의 현대와 삼성이 첨단 산업의 상징인 기업이지만 그들의 처음 시작도 쌀 장사였습니다.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정미소를 운영했으니 양태진 회장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가늠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양정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정모는 1921년에 태어났는데요. 문맹률이 80%가 넘고 소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시절 공업학교, 즉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으니 그 당시 시대를 보자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는데요. 양정모는 그 당시 공업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인 양태진의 정미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양정모는 정미소 일을 도우며 부업으로 신발, 설탕 같은 생필품을 구매하여 소매상에 되파는 일을 했는데 부업으로 한 일로 정미소에서 일하는 급여의 300배 이상을 벌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양정모는 그것을 계기로 장사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1945년 광복 직후에는 일본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귀국할 때, 그리고 한국에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 그 중간에서 환전 중개를 하며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광복 당시 정신없는 상황에서 귀국하는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환전 사업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히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리고 환전으로 번 돈으로 1947년 양정모는 아버지의 정미소 한 귀퉁이에서 훗날 국제그룹의 모태가 될 국제고무공업사라는 상호를 걸고 고무신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타고난 사업 DNA를 가진 양태진, 양정모 부자의 사업은 쭉쭉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버지 양태진의 정미소는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 그럭저럭 잘 운영은 되었지만 양정모의 국제고무공업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산 시내에 다방이 60개가 있었는데 신발 공장은 71개가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만 신발 공장이 71개가 있었는데 전국으로 치면 몇 개가 있었는지 가늠하기도 어렵죠. 타고난 장사 수완이 있었던 양정모라 어느 정도 고무신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긴 했지만 후발주자가 두드러진 성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허들이 높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1948년 양태진의 정미소에 큰 불이 나면서 정미소를 접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동안 쓸어 담은 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미소를 세워서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아버지 양태진은 앞으로의 미래는 화학공업에 있다고 판단, 전 재산을 아들에게 투자하며 국제고무공업사를 국제화학
국제화학 주식회사로 확대 창업했습니다. 아버지인 양태진이 사장에 취임, 현장 경험이 많아 현장을 직접 지휘했으며 배울 만큼 배운 아들은 서류 작업 등과 같은 복잡한 사무 업무를 보게 됩니다. 특별한 경쟁력을 갖지 못했던 국제화학의 발전을 위해 이들 부자는 고무신 업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인재 영입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 당시 최고 고무신 판매회사인 경성고무에 박영진 씨를 영입하게 되는데요. 원래 경성고무에서 주던 급여의 2배를 불러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업계 최고의 회사에서 최고 대우를 받던 기능공이라 거기서 받던 대우도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 거기에 2배를 부른 것이죠. 이 모든 게 양태진의 자본이 들어와서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고무신이라고 하면 검정 고무신이 떠오를 텐데 스카웃을 해온 박영진 씨는 다양한 색깔의 고무신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업계 최고이자 유일한 재능을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으니 원래 평양 출신이었던 박영진 씨는 저녁만 되면 향수병이 발동해 술집에서 술을 먹곤 하는데 그때마다 양정모도 매일 따라가 술벗을 해줬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재능 있는 사람에게 금전적 투자와 대우를 아끼지 않았는데 경영진이 재능 있는 직원에게 금전적, 심적인 대우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훗날 국제그룹이 성장하게 되는 경영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무신 회사가 훗날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박영진을 필두로 전국의 고무신 업계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파격적인 대우로 회사로 모시고 와 고무신 시장을 점령해 나가던 국제화학이 1950년 고무신 시장 1위로 발돋움하게 하는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1950년 하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한국전쟁 발발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어떻게 국제화학의 고무신 판매가 1등이 되었는지 눈치가 빠른 구독자분들은 벌써 아셨을 텐데요. 한국전쟁 당시 남한이 어디까지 밀렸는지 생각하면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바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었죠. 낙동강 이남 지역 외의 모든 지역은 모두 공장이 스톱되거나 부서지면서 신발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국제화학은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성고무, 천일고무 등이 대한민국 신발 시장을 석권했으나 판도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또한 신발업계가 군수공장으로 지정되면서 국제화학 또한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맺고 난 후 국제화학에 또 한 번 악재가 겹치는데요. 그해 9월 화학공장의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나 공장 건물과 기계시설이 대부분 소실이 됩니다. 또한 1960년에는 신발 공장에 근무하던 견습여공 한 사람이 무심결에 그어댄 성냥 한 개비로 공장에 불이 나 66명의 여공들이 숨졌으며 부상자 50명, 재산 손실 2억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가 어느 정도였냐면 1960년에 있었던 세계 10대 화재 중에 선정이 될 정도로 큰 사건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다시 신발 산업 재기에 성공, 1962년 주문자 생산 방식, 즉 OEM으로 농구화를 생산하여 국내 최초로 일본에 수출을 하고 아들 양정모는 최신 기계를 국내에 도입하며 1963년 신발류와 비닐 제품 생산업체 진양화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진양화학은 1968년까지 거칠 것 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화학과 진양화학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양태진의 풍부한 사업 경험과 자본력 그리고 연륜에서 나오는 통찰력, 아들인 양정모의 동물적인 사업 감각과 열정이 합쳐져 거칠 것이 없던 회사에 갑자기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1901년생인 양태진이 68세가 될 무렵,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70살 정도가 되면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양태진이 슬슬 회사를 아들인 양정모에게 넘겨줘야 할 1968년 무렵, 양태진은 갑자기 진양화학을 둘째, 배다른 아들인 양규모에게 주기로 결정합니다. 첫째 아들인 양정모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노릇이었죠. 막말로 처음에 국제화학을 공동 창업했지만 그 이전 고무신 회사를 본인이 설립했고 아버지는 투자자로 추후에 참여했고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를 밑에 직원으로 둘 수 없으니 사장으로 추대했고 진양화학의 기계 설계도 내가 했고 진양화학의 최신 설비 설치도 직접 내가 했고 내가 장남이고 동생은 심지어 배다른 동생일 뿐더러 이 회사 전체의 경영을 나에게 물려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고 최신 공장인 진양화학을 나에게 물려주고 노후화된 국제화학을 이복 동생 양규모에게 물려줘도 아버지가 치매가 걸린 건가? 의심해야 할 판에 장자이자 공동 창업자인 나에게는 국제화학을 배다른 동생인 양규모에게는 최신 공장 진양화학의 경영권을 넘긴다고 하니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정모는 아버지에게 강하게 반발했으나 넌
너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 고 달래는 아버지의 뜻을 꺾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사실상 국제화학과 진양화학이 분리되면서 아버지인 양태진은 회장으로 승격해 둘째 아들 양규모와 함께 진양화학 경영에 전념했고, 국제화학은 양정모가 사실상 총괄하게 됩니다. 국제화학을 물려받게 된 양정모가 맨 처음에 계획한 일은 바로 진양화학을 능가하는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사상공단에 있는 신라고무공업사의 부지 6만 9천 평을 매입한 양정모는 진양화학보다 더 최신화된 기계를 일본에서 들여오게 되는데요. 1969년 처음 수출 실적이 전년도 절반에 그치며 자금 위기에 닥쳤으나 직원들에게는 돈은 내가 무조건 마련해 올 테니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 개발에만 매진해 달라고 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양정모 특유의 직원을 우대하고 믿어주는 경영 전략이 통했던 것일까요? 바로 다음해 1970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실적 증가, 1972년에는 국제화학의 신발 생산량이 전국 20%를 차지할 만큼 회사가 거침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주요 신발 수입국인 선진국에서 신발 공장이 공해산업으로 지정되며 양정모의 신발 수출 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1974년 수출액 5천만 달러, 1975년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돈으로 동서증권, 동우산업, 조광무역, 국제토건, 국제종합엔지니어링, 연합철강 등을 인수하거나 창업하는 등 그 세를 불려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1975년 국제화학은 국내에서 네 번째로 종합무역 상사로 지정되며, 국제화학은 국제상사로 이름을 변경하고 1977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표창도 받은 국제상사와 양정모 회장은 1979년 수출액 5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하며 철강, 방적, 섬유, 기계, 타이어, 전자, 제지, 해운, 유군, 건설, 관광, 금융, 그리고 플랜트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7위 기업 집단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재벌 2세들이 아버지의 후광을 보거나 아버지보다 못한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양정모 회장은 다르다는 것을 그 스스로 증명해낸 것이죠. 그렇게 1975년부터 1983년까지 매출액만 28배가 증가하며 1984년 기준 연간 매출액 2조 원, 수출액 9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기업인 양정모 회장의 국제그룹은 1985년 갑자기 부도가 나며 해체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양정모 회장과 국제그룹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전두환 정부였던 1981년 12월, 시대를 막론하고 대통령 권한이 가장 강하다는 집권 1년 차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비상설기구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부실기업 정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산업구조 건전화라는 미명하에 재계순위 30개 재벌 중 15개가 이때 재계순위 10위권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인수되거나 부도 처리가 됩니다. 이때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들에게 전두환 정부가 각종 특혜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상 이때 대한민국 재계 10위권 대기업들이 더욱더 배를 불리며 재계순위가 공고해지며 지금까지 그 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1980년에 국제그룹은 재계 7위였는데 이때 그룹이 더 성장하면 성장했지 왜 망했나? 라는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첫 단추는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많은 순직자가 생기자 그 순직자 유자녀를 위한 장학재단인 일해재단이 설립되고 그 일해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100억을 확보하기 위해 전두환 정부는 대기업들에게 모금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사실상 모금 참여 독려지 안 내놓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이때 당시 현대 정주영 회장과 삼성 이건희 회장,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 각 15억씩 기부, 당시 럭키 금성그룹이 12억, 정권에 능해들기 위해 중견기업들 중에서는 30억을 내는 기업들도 존재했었는데 현대, 삼성, 포항제철, 럭키 금성그룹 바로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이 5억을 기부하기로 합니다. 그것도 현찰이 아닌 어음으로 말이죠. 이때 일해재단 초기 이사장인 최순달이 양정모 회장을 불러 미국 유학 간 아들은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나라를 위한 일에는 참 야박하십니다 라고 말한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1984년 10월에는 새마음 심장재단 및 새마을 성금을 기부할 때도 양정모 회장은 3억을 기부합니다. 사실 일해재단이나 새마음 심장재단이나 새마을 성금이나 모두 전두환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걸 눈치가 있던 없던 모든 기업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양정모 회장은 대놓고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재계서열 10위 밖에 있었던 동국제강그룹이 30억을 기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은 이때 있던 재계 10위 총수들을 모아놓은 만찬 자리에 동국제강그룹의 장상태 회장을 초청한 후 장 회장은 회사도 조그만한데
30억을 냈다고 칭찬하며 대놓고 재벌 총수들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는 의중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는 무려 약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재벌 총수들에게 재단에 기부하라는 명목으로 거둔 돈만 1,0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재벌 총수들을 모아놓고 돈을 기부하라고 하면 재계 순위에 맞게 돈을 내거나 혹은 정치권의 힘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무리한 기부를 하던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은 청와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삐딱선을 탔었습니다.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던 청와대와 양정모 회장. 그러던 와중 청와대는 양정모 회장을 그냥 끝장을 내버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84년 12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만찬을 열기로 하는데요. 이 자리에 양정모 회장이 지각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양정모 회장이 삐딱선을 타기로 결정했어도 그 서슬퍼런 시절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지각을 한다는 건 당시 시대상을 보았을 때 미친 짓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지각한 양정모 회장에게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 양 회장님은 어디 외국이라도 갔다 오셨어요 라고 대놓고 비아냥거린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이죠. 이게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이야기인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미 양정모 회장은 정권의 눈에 찍힐 대로 찍혀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양정모 회장의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양정모 회장이 정권에 빌고 빌어 출국 금지를 해제시키고 미국으로 아들을 보러 갔으나 이미 아들은 사망한 상황이었고 그 타이밍에 청와대가 재벌 총수들의 만찬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나 폭설이 내려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 만찬에 양정모 회장이 늦었던 것이죠. 이 뒷내용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 양 회장님은 어디 외국에라도 갔다 오셨냐는 멘트를 다시 곱씹자면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만찬 회장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민정당이 이기려면 뭘 했으면 좋을지 고견을 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재벌 총수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상 그냥 선거 이겨야 되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양정모 회장은 부산 지역 경기가 낙후해 민정당 지지 기반이 취약하니 임해공단을 건설해달라는 말을 꺼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전두환 대통령은 또 뚜껑이 열리죠. 그리고 만찬이 있고 5일 뒤 제1은행이 갑자기 국제그룹으로 받았던 어음 432억을 부도 처리하며 국제그룹은 1차 부도 사태를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재계서열 7위인 국제그룹이 432억 원이 없다고 그룹 전체가 망하지는 않았겠죠. 몇 개 계열사들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1985년 2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이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민정당은 총선 승리가 절실했는데 가장 우려가 되던 지역이 바로 부산 지역이었습니다. 왜냐?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 있던 YS가 군림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부산이었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는 YS가, 경제적으로는 국제그룹이 부산을 대표하던 1985년 2월 전두환 대통령은 부산 직할시청을 순시한다는 표면적 목적을 내세우며 사실상 민정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2월 5일 부산 지역 인사들과 만찬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양정모 회장에게 선거를 위해 힘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옆에서 유세도 도와주고 돈도 좀 잘 보내라는 의미였겠죠.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월 6일 양정모 회장은 부산을 빠져나가는데요. 바로 사망한 아들의 49제를 위해 부산에서 타 지역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두환 대통령은 이에 크게 분노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에게 양정모 회장이 찍힐 대로 찍혀있던 와중에 DJ가 총선 직전 미국에서 귀국하자 선거 판세가 완전히 신한당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184석 중 여당인 민정당은 87석, YS와 DJ, 다른 군소 야당이 나머지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특히 부산에서는 모든 선거구가 야당인 신한당 후보가 당선돼 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총선 결과를 본 전두환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국제그룹은 이미 1984년 제2금융권에서 2천억 원의 여신을 회수하며 자금난에 빠지긴 했었습니다. 또한 주거래은행인 제1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도 하는 등 좋지 않은 자금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당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몇 가지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면 국제그룹은 다시 재무 건전성을 이룰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9일 뒤인 1985년 2월 21일 오전 10시 국제그룹의 해체가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됩니다. 대한민국
더 경제 건전화를 위해서 국제그룹을 해체시킨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재계 서열 7위인 국제그룹이 해체된다는 소식에 여론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나는 게 당연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조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그룹의 해체에 관한 내용을 청와대에서 보도를 하지 못하게 막았고, 보도를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족벌 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확대하여 국제그룹 해체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기사만 허가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가 말 안 들으면 안기부에 끌고 가서 두드러 패고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던 시절이라고 해도 전두환 대통령 심기에 거슬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룹이 해체가 될 수가 있냐? 라고 또 한 번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에게는 확실한 상을, 내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확실한 벌을 내리는 전두환 대통령 특유의 신상 필벌 때문인데요. 85년 2월 총선이 있기 전 전두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바로 YS와 DJ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국민적인 지지율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10대 재벌에서 수금을 하는 정도로는 부족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듯 10대 그룹 밖에 있던 기업들이 정치권에 끈을 대기 위해 10대 그룹보다 더 정치 자금을 내는 기업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개인 비자금이나 민정당 선거를 위해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을 대준 기업들에게 나눠줄 먹이가 총선이 끝난 직후 전두환 대통령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을 평소 자신에게 삐딱선을 타던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으로 잡은 것이고요. 실제로 국제그룹의 알짜 계열사였던 국제종합건설 동서증권은 극동건설그룹에게, 연합철강과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에, 국제상사와 나머지 계열사들 국제그룹 4억은 한일그룹에게 각각 넘어갔습니다. 특히 한일그룹의 경우 국제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흡수하며 재계서열 26위에서 재계서열 10위까지 오르게 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국제그룹 해체가 발표가 있던 바로 30분 전 한 통의 전화로 국제그룹 해체를 재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국제그룹이 해체되는 날 양정모 회장은 이게 다 본인 탓이고 운명을 받아들이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양정모 회장의 부인이 녹내장으로 눈이 멀어가고 있는데 미국에 수술을 예약해놓은 상태에서 출국 금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양정모 회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국제그룹 소속 경영인들 역시 모두 출국 금지로 묶여버렸죠. 결국 양정모 회장은 국제그룹의 경영권 양도, 주식 매매 계약서 등등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각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재계순위 7위였던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이 알거지가 돼버려 그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연명했다고 합니다. 추후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자 9월 국제그룹 복권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양정모 회장은 소송을 시작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양정모 회장은 하루 2,300원짜리 도시락으로 버티며 1993년 헌법재판소에서 국제그룹 해체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며 다시 그룹을 되찾는가 했지만 1996년 대법원에서 정부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개인 간 계약까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인해 패소 판정을 받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적당한 금액을 주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물건이 도난품이었어도 여러분이 원래 주인에게 여러분이 산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과 유사한 논리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양정모 회장은 시리에 빠져 부산에서 칩거하다가 2009년 3월 29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제그룹과 양정모 회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양정모 회장의 그 당시의 판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국제그룹의 흥망을 보며 메타의 창업주인 마크 주커버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빌 게이츠에게 경영에 대한 조언을 물었을 때 빌 게이츠가 가장 첫 번째로 한 조언이 이랬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주커버그의 개인 집무실 위치를 물어봤고, 주커버그가 내 개인 집무실은 실리콘밸리에 있다고 하자 너의 개인 집무실부터 국회의사당이 있는 워싱턴으로 지금 당장 옮기라는 조언을 가장 먼저 했다고 합니다. 참 많은 것을 내포하는 조언이죠. 양정모 회장의 국제그룹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국제그룹과 양정모 회장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만약 재미가 없었다면 지금 소개하는 영상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김사업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